방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아이에 대한 특별한 상담과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일반 유아들의 부모님의 항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두루뭉실하게 답변이 좀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부모님의 클레임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이 들어가면 돼요. 부모님들의 클레임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경청, 공감 이게 들어와야 되죠. 이걸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한 거다 이렇게. 경청, 공감. 자녀가 원하는 수업, 원활하게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듣는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겠고. 다음은 보통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부터 하죠? 경청 공감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특성, 개별적인 특성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죠. 여기는 지민이의 경우에는 지민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가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여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이거 갖고 만족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 아이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함께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장점. 일단은 지민이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지민이가 예를 들어서 ADHD 아이들의 특성도 이제 내용지식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ADHD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잖아요.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 가지 활동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닥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맥락적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한다거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민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익sem플로 지민의 특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의미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얘기 해주고, 그러면서 목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 그 지민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뭐가 돼야 돼요? 더불어서. 그렇다고 교사가 손 놓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죠? 물론 지민이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죠. 앞에 놓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지민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구조화된 형태의 자료도 주고 있고, 그런 환경 제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교사의 노력이 있는 중이고, 더불어서 무슨 얘기예요? 지민이도 조금씩 어떤 점에서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민이는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험 문제예요. 직접 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방향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을 발휘해서 직접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시군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또 더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점, 일반 유아가 얻게 되는 장점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서는 분명히 처음에는 좀 낯설게 여겨질 수 있겠으나 이런 장점 때문에 꾸준하게 함께 지내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수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게 왜 아이들에게 장점이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제가 어제도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는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사회예요. 순수함만을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지민이가 나쁘다,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양하단 말이야. 다양.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다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색깔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한 색깔만 갖고 살아? 이게 공동체예요. 그게 용인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될까요? 네. 넘어가 보면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장애 통합 교육을 하게 되었을 때 일반 유아와 특수 유아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시문을 한번 봐보면서 특수 유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뭐 배경을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측면 나누는 건 다 구분이 되시죠. 일반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협력의 과정에서 배려, 협력의 마음들을 갖출 수 있게 되고, 특수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모방 행위를 통한 발달의 촉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그 특수 유아가 어떤 유형이냐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인인지 맹인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자폐성, 사회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하니까 자폐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ADHD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어떤 걸 지도해야 됩니까? 이해의 폭을 넓혀줘야 되죠. 사람은 모두 다르고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 봐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육과정의 주제와 활동명을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교육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과정의 생활주제, 주제, 소주제는 아니더라도 주제와 활동명을 얘기하고 주제와 활동명 안에서 중점사항이 뭔지, 지도상의 중점사항이 뭔지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처럼 적어도 이게 지금 유치원과 친구를 진행하면서 친구가 서로 달라서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명료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작년에 세 번째 만에 2차에서 2번 떨어지시고 세 번째 만에, 그러니까 2차에서 2번은 경기에서 떨어졌고 세 번째 만에 서울에서 합격한 방송통신대 출신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 합격생 발표에서도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영어 강사였던 거예요. 유치원 영어 강사였던 거예요. 응? 그래서 본인은 정말 수업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쳤던 과정하고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 들어서 배워서는 알겠는데, 물론 그 영어 수업을 하느라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재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영어 수업을 하느라고 아이들과 경험은 있는데 문제는 그 영어 수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방송통신대학을 가신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대요. 뭐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 다 2차에서 2번 떨어진 거예요. 근데 2차에서 2번 떨어졌던 이유가 본인은 수업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계속 구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이해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생활주제, 주제, 소주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적어도 주제 찾고 활동명 제시하고 활동명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맥락에서 봐봐, 나와 친구들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장애를 친구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로 편하게 특성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듣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둘째,
다양한 친구들과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인 상호작용 기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폐 유아를 위한 상호작용 직접적인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수화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난 하나밖에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화나 손짓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챙겨놓으면 좋아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어봐야겠어요. 친구야 같이 놀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봐야겠어요. 아는 수사님한테, 농인 수사님한테. 친구가 뭐더라? 이건 아빠고, 이건 아빠죠. 수염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빠고. 친구가 뭐더라? 친구가 같이 놀자 정도는 친구랑 놀아서 즐거워. 이 정도는 내가 배워갖고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사족으로 붙였는데 놀이시의 장애 유아를 위해 놀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놀이를 수정하는 걸 어떻게 알려줘? 그렇지?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농인을 위한 상호작용 형태로 하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힘들면 가까이 가서 천천히, 보청기를 끼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가까이 가서 천천히 의사를 전달하도록 한다라든가, 특수유아에게는 특수유아만이 가진 특별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 유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맞춰서 상호작용해 줍니다 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일단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하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 통합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었지. 활동의 단순화 아니면 교재 수정 전략, 그죠? 이런 걸로 여기 개별화 교육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어요. 될까요? 그 밑에 답도 한번 봐봅시다. 통합교육은 유아기부터 일반 유아, 특수유아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 다양성을 수용하고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 말하려니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형성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바른 인성을 형성합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특수유아는 교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보다, 이런 얘기는 주의해야 돼요. 우수하다든가 이런 얘기. 또래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찰학습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도해야 될 내용, 일반 유아의 경우 다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동화를 들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활동 예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친구라는 동화를 들려주겠습니다. 유치원과 친구 생활 주제에서 나와 다른 친구라는 동화를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교육부 자료를 열심히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우정활동을 통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이런 얘기 쓸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대입전에서 손유애를 통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친구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건 너무 크지 않아? 우정 얘기인데요. 친밀하게 지내면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정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수 유아를 위해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사회성 장애 등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특수 유아의 경우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즉답형을 받았을 때 구체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장애 특성에 적합하게 개별적으로 교사가 지도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선 예를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성 경증의 사회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함께 손을 잡고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줍니다. 나도 함께 놀고 싶어. 왜 우리 지문에서 많이 봤던 얘기들이잖아요. 둘째, 일반 유아들을 위해 편성된 과정에 참여시키되 참여와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봐봐, 위에서는 그 개별화 교육의 예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찾아서 더 구체화시켜서 답변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장애 유아에게 미치는 이런 거는 요즘 되게 힘들어요.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사회성 향상, 언어적 능력 향상, 뭐 우정의 형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갖고는 힘들어요. 놀이 치료를 진행할 때 원칙 5가지, 이건 있는 얘기들이에요. 라포 형성, 공감, 자신감 함양, 부정적인 감정의 발산, 관찰하면서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방하고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등.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환경교육 봐봅시다. 이건요 2001년도에 나왔지만 다시 봐야 되는 내용이고 꼭 찾으셔야 돼요.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면 환경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정리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자료들로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이에요. 요즘은 환경의식이 녹색 성장 교육을 아예 벗어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찾고, 두 번째는 유아들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시작은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존과 보호, 환경교육. 그럼 컨서베이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recycle, reuse, reduce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야 돼. 근데 recycle, reuse, reduce에서 recycle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의 내용들은 분리수거거든요. 리유스에 대한 것보다는 리듀스를 생각을 해야겠지. 그 물자 절약, 그럼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물자 절약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가 있을까? 종이부터 시작해서 기구, 물품 낭비하지 않는 일들, 물 수도꼭지 잠그는 것, 그다음에 전기불. 근데 사실 전기불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꼭지 잠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쿵 눌러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그냥 질문해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쿵 눌러서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쿵 누르면 그때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물 쓸 수 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물 틀고 쓰고 바로 잠그고 그 다음에 다시 비누칠하고 쓰고 잠그고 물 이렇게 해서 비눗방울 없애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애매해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월. 닦은 다음에 타월. 종이 타월? 이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공용 타월? 이건 어때? 개인 위생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개인 타월? 이건 귀찮아요?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개인 타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로. 그래서 손 씻어 갈 때 주머니나 이런 쪽에 넣고 가서 혹시 여러분들 손수건 갖고 다니세요? 다 휴지로 그냥 쓰시죠? 손수건은 어떠세요? 손수건으로 닦고 나서 주머니에다 넣으면 척척해서 싫은가요? 전 손수건 쓰거든요. 쓰려고 노력하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이제 나이 먹어서 콧물이 나와서. 근데 진짜 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다 환경교육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큰 수준으로 뭐 그냥 공원에 놀러 갔을 때 여기 다 그런 답이잖아. 공원에 놀러 갔을 때 함부로 나무를 꺾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산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만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답변들은 뭐 급간식 시간에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염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 방치할 경우 메탄가스 발생,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오염이 되는 과정을 시청각자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진짜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 방치할 경우 메탄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 독일은 이용해요. 각 집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심 지역은 아닐 텐데 각 집마다 두 가지라니까요. 수도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연료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난방을 위한 연료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조리를 하는 연료 따로 있어요. 음식물 조리를 하는 연료는 이 가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잔반량을 그래프로 알아보는 활동,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람수로 재?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군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잔반량을 이렇게 모아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면 그거 다시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먹게. 그래도 남았지.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요? 답변이? 자, 프리저베이션과 컨설베이션으로 출발한다. 프리저베이션은 산책 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소중함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 충분히 얘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생태공원 숲 가면서 냄새 맡고 안아보면서 고마움에 대해서 느낀다. 공존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도 수업 실현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가서 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직접적으로 자연의 고마움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세요. 쟤 뭐 하나 싶을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환경보호의 필요성. 그래서 오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넣고 유치원에 도착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숲속에 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얘도 들어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는 이건 반대예요. 나무를 보호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빵끈으로 나무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오히려 상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파주에 성주산이 있거든요. 거기 둘레길을 좋아해요. 다니는데 거기 밑에 유치원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산 안에 폭 들어가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도 5년 전에 붙여놨던 빵끈으로 된 나무를 보호합시다가 계속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나무가 커가면서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졸업을 했으니까 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싫다고요. 나무에다가 등 두드리고 그러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가면 반질반질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다 등 두드리셔서 본인 등 나차고 나무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생태학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나무에다가 그네 매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큰 나무에 아이가 타는 건 괜찮겠지, 그죠? 한 사람 3명 이렇게 잡아도 안 되는 거에 나무 가지에다가 어떻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묶은 다음에 아이가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정도에서 타는 거는 괜찮겠지. 대신에 그 아이가 크면 빨리 철거해야지. 그런 건 생태학적 감수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친화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등 두드려서 이 나뭇가지가 다 그 껍질이 다 없어지도록 만드는 건 이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할지라도 정확한 예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preservation으로 얘기를 해서 보호로 얘기를 해서 말을 하자면 산책 가서 느꼈던 고마움을 느끼고, 제가 기준이 있어요. 항상 뭐부터 해야 돼? 경험, 감각적 경험. 공기면 공기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산에 있을 때와, 왜 우리가 말로 안 해줘도 나무가 많은 곳에서 공기를 쉬어본 것, 숨을 쉬어본 것과 나무가 없고 차들이 많은 곳에서 숨을 쉬어보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 나눔으로써, 그러면 아이들이 그 변인 간의 관계를 따지니까 뭐가 그 공기를 좋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나무가 굳이 설명해 줍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런 걸 할 줄 아느냐가 구술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구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꾸 울지 말고, 머릿속에서 수업의 실제를 말하고 교육 방법을 말하라는 건 실제를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지금 시험 문제에 더 적절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이해됐어요? 그냥 이야기 나누기만 합니다. 땡치지 말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할 건데, 산책 갔다 오면서 나무가 많았던 곳에서 숨을 쉬었던 경험과, 그지? 도로가 많단다. 차가 많은 도로를 걸어오면서 숨을 쉬어본 경험을 유치원에 와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알아서 우리가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갔을 때 행해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지. 자, 이제 preservation 됐지? 보호 보존에 관련된 부분에서 conservation을 얘기를 하면 재활용, 재사용, 절약으로 얘기를 했는데, 재사용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재활용은 사실 아이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 실천적인 걸 생각해야 돼. 항상 실천적인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나 주고, 그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지, 유치원에 왜 그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유치원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함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하나는 뭐예요? 종이류. 또 하나는 뭐예요? 일반 쓰레기. 또 하나는 뭐예요? 플라스틱. 근데 사실 생각해봐. 가정에서야 캔,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일반 쓰레기지만 유치원에서 캔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 뭐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교육시켜 드리는 거는 디테일을 살리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 내 유치원 그려. 내 유치원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이만할까? 우리 반? 미치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겠지? 얼마나 할까? 문은 어디서 놓을까? 프로스트와 키싱어 생각해서 영역 구분은 어떻게 할까? 호남 연령반 따로 갖고 있고 단일 연령 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지? 화장실 안에 놓을까? 바깥에 놓을까?
자, 더불어서 쓰레기통 어디다 둘 거예요? 곳곳에.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은 어디다 둘 거예요? 입구에, 화장실 옆에, 어디야 어디? 몇 개 둘 거예요? 분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 봉투 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우개로 해서 모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용 그 저 전기 청소기 뭐 그거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쓰레바지로 해서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거는 일반 쓰레기로 놓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법.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여러 개 생각하지 말라니까 종이류 따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표지판, 종이 그림, 사진으로 표지판해서 놓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고 있구나. 환경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자원의 보존에 대해서 감수성을 기르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귀찮을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니 뭐 유치원 교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겠어요? 여러분 댁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담당은 누구십니까? 본인들이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요, 설거지는 엄청 좋아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제도는 어때요? 봉투 사요? 봉투 사세요? 저희는 카드 있어요. 근데 봉투에 담아서 그러니까 봉투가 그게 재활용되는 봉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래야 되죠. 그냥 바구니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죠? 야, 우리 동네는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교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필요 없잖아. 어떻게 뭐 급식 먹고 남은 거 거기다 버릴 거예요? 그 급식은 안 남긴다가 목적이잖아.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세요. 하나를. 그래서 자신 있게 설명하세요. 엄한 거 얘기하지 말고. 됐죠? 환경교육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라면 2차에서 환경교육 낼 거예요. 어떻게 낼 거냐? 3가지를 다 나눌 거야. 왜?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상황 주고 여기서 문제점 얘기해라. 그럼 개선 방안 찾아라. 2번째 상황 주고 화장실 사용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얘기해라. 물 사용. 그럼 물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로 설명할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림으로 붙일 거예요? 그림으로 붙이기 전에 뭘 해야지? 이럴 때 손유희 쓰는 거예요. 손유희를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찬트를 이용한 손유희를 하겠습니다. 1, 2개 정도는 한번 딱 길게 다 할 필요 없어. 근데 찬트를 하나 만들어서 앞부분 하나, 끝부분 하나 잠깐 보여주는 거지. 강질나게.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밀당을 하는 거지. 찬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찬트. 손유희 하나 만들어 보세요. 손 씻기는. 이거는 위생, 건강, 청결 이쪽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이거 그걸 한 다음에, 아이들과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그림을, 아니면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이런 건 어때? 그림만 붙인다가 아니라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장면을 손을 모델로 해서, 얼굴과 손을 모델로 해서 붙여 놓습니다. 어디에? 화장실 수도가에.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진짜예요. 이게 지금 일단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례 주고 사례를 읽으면서 수업의 개선 방안 얘기하시오, 생활 교육 지도 방안 얘기하시오, 어머니에 대한 항의에 대한 대처 방안 얘기. 유형은 거의 비슷해.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3가지도 아니야. 4가지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reduce, reuse, recycle 나눠서 2가지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활동 방안 정리한다. 19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학급 운영의 학급 문화의 운영 방향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자, 잠깐 20페이지를 먼저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구성 방향 3가지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 요즘엔 이런 얘기 잘 안 물어봐. 아예 활동 예시로 물어보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거 봐보세요. 19페이지에 학급의 담임이 되어 첫날 유아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인사로 자신을 소개할 것인지 말하시오. 21페이지에 신규 교사가 되어 학부모와의 첫 만남 때 생활지도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할 것인지 말하시오. 22페이지에 새학기 첫 학부모일 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달해야 할 사항 3가지. 당신이라면 어떤 사항을 전달하겠습니까? 이거 자기 교육과정 운영 철학 실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에 23페이지처럼 교육과정 운영할 때 이전의 요구조사 반영한다. 통합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와 통합을 얘기한다. 적절한 형태의 놀이 중심의 환경을 마련한다. 지식기술 태도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등에 대한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 심지어 24페이지에 이것도 있어요. 자신의 교직관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말하시오.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 앞부분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19페이지나 21페이지는 여러분의 걸 찾아야 돼요. 근데 24페이지는 분명히, 이것도 물론 여러분의 걸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교직관은 뭐다가 밝혀야 돼. 그럼 일단 구성주의로 얘기를 하는 거야. 성숙주의나 행동주의로는 한계가 있어. 현대 교육과정에서 성숙주의나 행동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성주의의 방향성을 기초로 해서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21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19페이지를 봐봐. 학급 담임이 되어 첫날 유아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인사로 자신을 소개할 것인지 말하시오. 이제는요, 말하시오가 아니라 소개하시오예요. 여기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유아들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노래 멜로디를 계속 사용해 개사를 하겠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해. 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면접하는데 노래를 해봐. 황당해요? 너 나가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만드세요. 자기 거. 꼭 만드세요. 이 안에 뭐가 담겨야 돼? 내 철학이. 그럼 한번 봐볼까?
안녕하세요 인사했겠지.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다. 선생님 이름은 이름 얘기하겠지. 무슨 반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겠지. 근데 나는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만 5세라고 할지라도 봐봐.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야? 어떤 고민이라 이건 뭐지? 어떤 고민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상담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이럴 수 있겠지. 나는 상담자예요. 근데 만 5세 아들한테 고민이 그렇게 많겠어요? 어때요?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 평가자가. 아니 저 사람 고민 얘기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이거 빼놓고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선생님은 뭐 나는 무슨 반 어린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 심각하게 나는 성숙주의 어린이가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는 어린이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놀이 즐거운 생활 만드세요. 정성을 다하는 서울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만드세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21페이지. 이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자신을 소개하시오가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렇게. 그럼 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자, 주의할 점.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난 원래부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니까 나 이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야. 아닙니다. 서울이면 서울의 교육지표를 찾아가. 경기면 경기의 교육지표. 내가 쓴 곳의 교육지표와 교육적 인간상, 주요 쟁점 다 찾으셔야 돼요. 내가 쓴 곳에 내가 그 원서를 낸 곳에 지인이 있다면 지인 찬스를 쓰세요. 근데 그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리서치를 해야 돼. 만약에 생활지도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결과 식습관 지도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한 곳에서 생활지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아침맞이, 함께 행복한 아이들, 함께 행복한 아이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소외됨이 없도록 친구 간의 우정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런 얘기들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꼭 찾으세요. 이건 이 교육청에는 이겁니다. 이 교육청이 이겁니다. 그 평가자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거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와요. 꼭 찾아야 되고. 지금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내용을 준비하는 수준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처럼 왜 그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반에서의 중점 사항은 뭔지, 또 학부모와의 만남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 운영 계획도 얘기하지만 무슨 자리이기도 해. 무슨 자리이기도 해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의 자리이기도 해. 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들 찾아달라, 말해달라 이런 거 어떨까요?
그 두 가지가 다 됐어야 돼.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응? 교직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큰 수준으로 구성주의적 교직관이라고 그냥 답하는 게 아니라 만드세요. 나는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학부모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노력하며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 어린이. 여러분의 표현은 뭐예요? 이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돼? 내 교육청. 교육감님의 신년사 이런 것도 나와요. 올해는 뭘 강조하셨는가를 찾아야 돼.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아. 봐봐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사람이잖아. 그 교직관이 어디에 맞아야 돼? 교육청의 운영 방안에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맥락이 구성주의라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왜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냐? 창의적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새롭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교직관 뭐로 잡을 거예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한 줄이라도. 그걸 갖고 정교화 해나가야 돼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로 정교화 해나가야 돼요.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태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잡아야지. 목표가 나와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성 방향이 나오지, 운영 방향이 나오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부터 들어가야죠. 아이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탐구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 생각 안 나잖아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 갖다 붙이세요. 자연탐구 할 거야? 자연탐구? 어느 부분을 할 거예요? 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할 거예요? 수세기 할 거예요? 수세기 해보세요. 게임 활동 안에서 수세기를 할 수 있을까? 1대1 대응의 원리를 통해서 수의 이름의 명칭을 알아가고 합리적인 수세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돼? 되잖아요. 자, 이번엔 기술 가보세요. 기술이라 그래서 엄청난 것 같죠? 그럼 과학기술 이런 거 하지 마. 의사소통 기술, 실용적인 기술. 그 의사소통에서 뭐 할 거예요? 도전해봐? 문해력? 문해력 도전할 수 있지. 문해력 함양을 통해 총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뭐 언어 경험 접근법 할 거예요? 나 같은 문학적 접근법 할 거예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나는 상호작용 기술을 누구 로젠블레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자 반응 이론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정보 그림책에서는 정보 추출적 방식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매니어 와이즈만의 개념을 도입해서는 분석적 접근으로 문학적 요소를 확인하고 경험적 접근으로 아이들의 경험을 확인한 다음에 뒷이야기 쓰기를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를 같이 하고 이런 거 있죠.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활동도 할 수 있고 구성주의 맥락 안에서 쭉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할 거예요? 사회적 기술, 사회관계에서 어때? 여러분의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태도는 어떻게 할 거야? 태도. 이럴 수도 있지. 문학적 접근법 하나를 탁 주고 지식, 기술, 태도. 돼지책 얘기하면서 지식, 기술, 태도. 자신의 교직관으로 구성주의 얘기를 탁 던지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생각해봐. 기초교육을 튼튼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돼지책을 통해서 태도, 말하기 태도,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태도, 교육과정 딱 읊으면서 누리과정 읊으면서 대상에 알맞게 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해서 얘기하면 뽑고 싶지. 그럼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셔야 돼요. 응? 내가 따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모여. 몇 개의 틀이 이렇게 몸 안에 딱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학기 중에 교사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이렇게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본 내용은 결국 사라초 얘기예요. 교육과정 설계자, 일과계획 수행자, 상담자 및 조언자, 동료와의 협력자, 행정 업무 및 관리자 이런 걸로 다시 정리하세요. 요거 갖고는 부족해요. 교육과정 설계자로 얘기하고 example supporting, 일과계획 수행자로 얘기하고 example supporting, 상담자 다 example supporting을 만들면 답변이 길어져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 않게. 자, 26페이지로 와보세요. 유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육 내용 두 가지를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역시 어디서 찾아야 돼? 교육청에서. 근데 뭐로 찾아야 돼? 주안점이 뭐냐가 나오면 대부분 창의성, 인성, 기본생활습관, 공동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문제 해결력의 기본 태도 함양,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건강, 기본생활습관 얘기하면서 건강, 인성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공동체성 갈 수 있겠죠. 확인돼요? 다음 27페이지로 가게 되면 좋은 수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은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수업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타일러 모델을 갖고 와도 돼요. 수업 목표를 세울 때, 계획상에서, 자료 준비상에서,
실행 과정에서, 평가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표를 세우면서, 내용 선정을 하면서,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하면서, 매체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상호작용 중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명확하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 유아의 특성에 대한 파악, 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 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 매체,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여기는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았거든요. 여러분이 잡은 건 뭔지. 왜냐하면 이 틀이 있어야 나중에 확인이 돼요. 다른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혹은 실행, 그리고 평가로 갈 건지 다음도 중요해요. 28페이지.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 머릿속에서요,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될 수 있는가가 있어야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개념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이 중요해.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태도나 어투,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다고 이 예시 답안에서 나와요? 모델링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모델링입니다. 학급을 운영한다면 모델링의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주고, 존중, 인격 형성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유아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넣는다면 뭐가 될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얘기.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질서를 배워나갑니다. 충분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굳이 질서를 어겨가면서 갈등을 발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블럭?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적정 인원을 정하고 시간의 한계를 주기 위해서 알람을 눌러놓고 놀이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런 얘기. 그럼 자연스럽게 알람에 따라서 활동을 조정해 나가면서 질서의식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질서가 꼭 줄을 서는 것만 질서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될까요? 확인하겠어요? 세 번째 거는 바람직한 영향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생활을 했을 때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교실의 문화와 기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거나 했을 때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한다는데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워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29페이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에게 소개할 학급 운영의 방침 4가지를 제시하시고, 여기도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학급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수 설계 측면에서 생활제도 측면에서 관계 형성 측면에서 이렇게 이분은 나눈 거예요. 여러분은 내 1년 동안의 운영을 한 4가지 정도로 규정을 한다면 학부모님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참다면 어떻게 잡고 싶으세요? 건강, 안전 꼭 들어가야 돼. 건강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로 급식 지도, 그 다음에 생활 안전 지도, 두 번째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은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그러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의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목표는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민주시민의 기본자질 함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기본자질의 지식기능 태도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5가지의 영역이 어떤 형태로 주제 중심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은 운영 방법에서 놀이의 중요성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놀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는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 다 될 수도 있겠고 5가지에 대한 내용을, 혹은 지식기능 태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계속 지식기능 태도만 갖고 하는 게 뭐하다 그러면 발달 영역을 나누세요. 근데 이제 발달 영역을 나누면 겹칠 때가 있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주의예요. 관계 형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서적인 측면과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가족 안에서의 관계, 또래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만 5세라면 개별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술 활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협력적인 활동,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지도 그리기 정도 등을 해나간다면 어떨까?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가족 간의 화목, 협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부모에게 얘기할 거. 그래서 만약에 5세 아이들이라면 가족에서의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해 주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숟가락, 젓가락,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숟가락, 젓가락, 가족 구성원들의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드리기, 이런 얘기. 신발 정리하기, 이런 얘기.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러면 유치원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 등을 안내해 드려서 지역사회 소속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있는 전시회나 체험활동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현장학습 다녀온 장소를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확고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때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오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될까요? 확인돼요? 자기 거 찾으셔야 돼요. 자기 거. 또 한 가지 넘어가 보세요. 사실 쭉 살펴보면 어느 하나 놓칠 만한 게 없어요. 주제가 전부 나오는 주제야. 특히 이건 요즘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30페이지에 있는 거. 유초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그럼 이렇게 볼까? 물리적 공간의 연계성,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내용의 연계성도 되고 경험의 연계성도 되고. 사실 요즘엔 이렇게 얘기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병설 유치원의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정이다. 거의 요즘엔 그런 차원이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4가지를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3가지도 잘 안 줘. 4가지 줘, 4가지. 여기 있는 얘기는 굉장히 초등적인 형태의 수준이에요. 그래도 몇 가지는 좀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학습자의 연령의 차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그래서 계열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한다. 현재 유치원 교육을 하면서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과정의 교육과정 구성 형태를 보아서 선행학습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계열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유아 학생들 간의 연계성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과의 형동생 제도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특히 5세의 경우 병설 유치원에 발령받는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아니라 뭐 단설 유치원에 발령받아도 근처의 초등학교 아이들과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형동생 관계를 통해 지속성을 갖고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적응할 때 무리가 없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생활 적응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이런 건 어때요? 근처 혹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경험의 공유. 생활 지도가 아니라 경험의 공유. 여기서는 운동이 하나 들었어요. 이런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나왔어요. 뭐냐면 31페이지에 다문화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쭉 나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나왔던 얘기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방법 4가지를 얘기해라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좀 배치가 잘못됐어요. 넘어가시고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교사가 호치칸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 5가지를 말하시오. 이게 이제 잘 봐두셔야 되는 문제예요. 부산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충남에서 나왔던 건데, 최근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 얘기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안 5가지를 얘기하시오. 조금 다른 입장이죠. 2010년도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이전에 2008년도에는 다문화 가정 유아인 첼리가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2010년도 문제를 잘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까? 전북에서 2011학년도 문제가 나왔어요. 전북 지역에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반 다문화 가정 3명의 유아들의 언어 발달 문제, 외모 문제, 피부색 문제로 따돌림 당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어울리지 못한다. 자, 언어, 편견 문제, 사회적인 소외감의 문제, 소속감의 문제,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코시안이 코리아 아시안의 준말인가요? 요즘엔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여전히 쓰나요? 오히려 차별적인 용어로 쓰지 않나요? 자, 여기 봐보세요.
따돌림의 문제를 더 깊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돌림. 그 다음 봐볼까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 문제는 다문화 교육에 관련돼 있는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 전략의 의사소통 문제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적어도 3개가 나와야 되죠. 첫 번째 뭐 파닉스, 두 번째 뭐 어휘, 세 번째 뭐 문장. 이런 얘기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봐보세요. 이제는 문제를 다문화 교육이면 다문화 교육 하나로 주는 게 아니에요. 혼합 연령 주면서 다문화 교육으로 주고 그 부분 안에서 언어 문제, 정서 문제, 사회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일반 아동들에게 있어서의 편견의 문제, 공격성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형을 어떻게 다룰 거냐? 언어, 기초학습 능력, 정서, 사회성, 편견 이런 얘기들, 적응, 거기에 혼합 연령,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건 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입니다. 서울이면 서울, 지방이면 지방, 다른 지역, 서울 외 지역이건 서울이건 다, 수도권 지역이건 수도권 외 지역이건 다 될까요? 확인되겠어요? 식사하시고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오후 시간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